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강지훈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땅 한 뼘 없어 남의 집이를 거들며 겨우 품삯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에 일거리마저 끊겨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인데. 병든 어머님이라도 잘 드셔야 할 텐데. 지훈은 어머님 걱정에 차라리 거리로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구걸을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 한 푼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러다 어머님 끼니도 못 챙겨드리면. 아픈 어머니 생각에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왈패들이 찾아와 지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빌어먹고 있는 게야. 어느 날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구걸한 돈을 모조리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차림의 노승이 지훈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이 두 눈을 주었으니 이제 진실을 보게 되리라.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승은 그 말만 남긴 채 군중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꿰뚫 테 욕심은 꿰뚫지 말아라. 보되 판단치 말고 알되 뽐내지 마라. 탐하면 재앙이요 나누면 복이니라. 그 순간 지훈의 두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허,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장터로 가던 지훈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은 썩은 물을 어찌 팔지 고민했고 어떤 선비는 아내 몰래 기방에 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지훈은 돗자리를 펴고 예전처럼 거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구걸대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아내 몰래 기방에 다녀온 것을 걱정하던 박서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까부터 왜 나를 그리 뚫어져라 보는 것이오? 이대로 집에 들어가시면 부인께서 의심하실 것이오. 그러니 물고기 몇 마리 사서 낚시 다녀왔다 둘러대시오. 지훈의 말에 박서기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허, 기방에 다녀온 것이 들킬까봐 그리 조마조마하시오. 제 말대로 하시면 무탈할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 그냥 갈 수 없으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주고 싶으신 만큼 주시면 됩니다. 박서기관은 복주머니에서 2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고맙소. 내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소. 박서기관이 돌아가자 지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때 한 젊은 처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금 저 선비님의 점괘를 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버리시오. 예. 아니,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이시오? 지금 처녀가 만나고 있는 사내는 아이까지 딸린 유부남이요. 그게 정말 사실이요? 제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사내가 사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 가서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전비를 드리리다. 처녀는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이 물었지요. 허, 나도 좀 한번 봐주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 동쪽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보시오. 그 의원이 할머님을 살려줄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 아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할멈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 말대로 병이 나으면 더할 나위 없겠소. 노인은 고맙다며 한 냥을 내놓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지훈은 점사를 봐주고 받은 돈으로 쌀과 굴비를 사서 어머니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애야, 어디서 이런 흰쌀밥을 다 가져왔느냐? 제가 점을 봐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가 점을 다 봤단 말이냐? 지훈은 노승을 만난 것과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지훈은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지훈은 거리로 나가 자리를 깔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점쟁이 양반, 우리 딸의 앞날이 궁금하오. 잘 좀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는 글공부에 재주가 있습니다. 허나 부친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아이는 글씨만 보면 따라 쓰는 재주가 있는데 남편은 계집애가 글은 무슨 글이냐며 펄쩍 뛴다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훈장 선생을 찾아가시오. 그럼 훈장 선생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우리 딸아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고맙다며 은전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거친 사내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더냐. 내 속도 한번 맞춰보거라. 맞추면 은전 10립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내 등짝에 내 손바닥 자국이 생길 것이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지훈은 겁먹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괴팍하나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오. 허나 당신 품속의 칼이 오늘 저녁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속인 자이며 오늘 그 집 앞에서 복수할 계획이지요. 이놈이.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 집엔 갓난아이가 있어. 그 사람은 아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속인 것이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니 살생은 그 무엇으로도 덮지 못하는 법이요. 아니,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냐. 어젯밤 내가 다짐한 일을. 거친 사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품속의 칼을 꺼내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살렸소. 이 칼은 여기 맡기겠소. 그리고 내일 약속한 은전 10립을 가져오리다. 사내가 떠나자 장터는 다시 술렁였고 사람들은 지훈을 기인이라 부르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지훈은 쌀과 생선, 그리고 어머님의 약재까지 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신통하구나. 이렇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예, 어머니. 하늘이 제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자리를 깔고 앉자 웬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점 보는 사람이 맞지요? 내가 요새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의 생각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꿈속에서 자꾸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마지막엔 꼭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는다오. 그건 땅속 기운이 요동치는 꿈이요. 혹시 묘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시오? 맞아. 작년에 조상님 묘를 동쪽으로 옮겼지. 직관도 없이 옮긴 게 찜찜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였나 보구려. 생각이 읽히지 않자 지훈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상님 묘를 제가 직접 봐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가서 조상님 묘를 좀 봐줄 수 있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지훈은 노파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바위를 살펴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방도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 북쪽으로 이틀 밤 연이어 향을 피우고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우시오. 그리하면 기운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되겠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지훈의 꿈에 낮에 보았던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위 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참. 이 꿈이 혹시 무슨 계시는 아닐까? 꿈이 하도 생생하여 지훈은 삽을 챙겨 바위를 찾아가 그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커다란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금은 보화란 말인가? 이거면 어머님 병도 고치고 평생 먹고 살겠구나. 금은보화에 욕심이 났지만 지훈은 이것이 노파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파가 알려준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집이라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지훈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노파를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가자 멀리서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그 점쟁이, 지훈인가? 나는 형조에서 나왔다. 저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적이 없소.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 말에 지훈에게 점을 받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내 아내를 고친 것이 이 사람 덕분이요. 괜한 사람 잡지 마시오. 저 사람이 우리 딸 살 길을 열어줬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다. 며칠 병조에서 기밀문서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문서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사람들 눈이 지훈에게 쏠렸고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훔친 자는 사내가 아니요. 병조 출입이 가능한 여인이요. 그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홍련이라 불리는 여인이요. 그 말에 관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홍련은 그의 내연녀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런 엉터리 같은 놈. 관리는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지훈부터 찾았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조관리가 선비 복장을 한 다른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내 특별히 친한 친구를 데려왔네? 이분은 사대부 가문의 선비신데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시니 자네가 한번 봐주게. 지훈이 말없이 그 사내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끝났어. 모두 돌아가시오. 지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달아났고 두 사내는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연못가에 이르자 지훈은 새로운 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이분은 사대부 도령이 아니시오. 이분은 조선의 왕이십니다. 지훈의 말에 관리와 선비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맞다.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이다. 과인의 신분을 알아채다니 자네는 참으로 신통하도다.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전하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하였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가까운 곁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독에 중독되어 몸이 서서히 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짐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어이들도 원인을 몰라 했는. 그렇다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느냐? 궁으로 들어가 전하의 주변 사람들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좋다. 이 자를 내금이 호위무사로 변장시켜 궁으로 데려가 내 곁에 두고 범인을 찾게 하라.
그리하여 지훈은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께서 3일에 한 번씩 들를 것이고 옆집 순이네가 진지를 챙겨줄 것이니 걱정 말고 계셔요. 그래, 알았다.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지훈은 궁에 들어가 내금이 무사복으로 갈아입고 수라간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인들을 살피다 한 명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자네가 임금의 국에 섞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아니옵니다. 전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할 것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 그저 은실이라는 궁녀 언니가 건네준 약초를 섞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수라간 궁녀 은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임금님 국에 또 독을 타라고 하다니. 내금이로 변장한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오. 당신 때문에 임금께서 죽어가고 있어. 흑흑. 병조판서 대감께서 제 가족을 볼모로 삼고 계십니다. 국에 약을 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죽습니다.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내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지훈은 병조판서의 계략임을 알고 그날 밤 임금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범인은 병조판서이옵니다. 그자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전하를 시해하고 어린 대군을 왕위에 앉혀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옵니다. 저런 못된 자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그자의 행동이 수상쩍다 생각했다. 이제 그 궁녀를 이용하여 병판이 움직이게 만들 것이옵니다. 그때 증거를 잡으면 됩니다. 좋다. 내금이 대장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획대로 은실 궁녀가 내금위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급해진 병조판서는 그녀의 입을 막으려 살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매복하고 있던 내금위 군사들이 살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병조판서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가택에 감금했습니다. 지훈은 붙잡힌 살수 중 한 명을 취조실로 데려왔습니다. 자네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있군. 병판 대감이 그 병을 치료해준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불만이 쌓여있고. 아니. 그것을 어찌. 병판은 영모제로 3대가 멸족될 것이다. 허나 내게 협조하면 자네 어머님은 내가 내 어머니처럼 모셔주겠다. 고맙소. 그럼 협조하리다. 살수는 병조판서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자복했고 이로써 임금을 독살하려던 그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영모를 막을 수 있었네? 참으로 고맙네? 아니옵니다. 주상전하. 어떤가? 궁에 남아 내 곁에 있어 볼 생각은 없는가? 황공하오나, 저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어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옵니다. 자네의 효심이 깊다는 말을 익히 들었네? 하여 자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하네?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하라. 잠시 후 선녀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태어나 그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주, 이수현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막내 누일세. 어떤가? 예쁘지 아니한가? 천상에서 갓 내려온 선녀와 같사옵니다. 전하. 자, 이제 두 사람 인사도 나눴으니 혼인 이야기를 해봄세. 공주마마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제 운명의 여인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저 또한 오라버니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지훈은 공주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임금은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많은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훈은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공주님과 혼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뭐라? 공주와 혼인이라니. 그럼 내가 임금과 사돈이 된단 말이냐?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온 지훈은 문득 생각나 뒷마당으로 가 묻어두었던 보물 상자를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돌멩이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찌 금은보화가 돌멩이로 변했단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군. 그날 밤 지훈의 꿈속에 다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그 노파와 보물상자는 모두 자네를 시험하기 위한 화상이었지. 만약 자네가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면 그 능력은 벌써 사라지고 사기죄로 옥에 갇혔을 것이야. 시험에 통과했으니 자네는 공주도 얻고 어미의 병도 나을 것이며 그 능력 또한 유지될 것이니라. 꿈에서 깬 지훈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지훈은 임금의 명으로 양반 신분이 되었고 약속대로 살수의 어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주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정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옛말처럼 지훈의 지극한 효심이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강지훈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땅 한 뼘 없어 남의 집이를 거들며 겨우 품삯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에 일거리마저 끊겨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인데. 병든 어머님이라도 잘 드셔야 할 텐데. 지훈은 어머님 걱정에 차라리 거리로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구걸을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 한 푼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러다 어머님 끼니도 못 챙겨드리면. 아픈 어머니 생각에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왈패들이 찾아와 지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빌어먹고 있는 게야. 어느 날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구걸한 돈을 모조리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차림의 노승이 지훈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이 두 눈을 주었으니 이제 진실을 보게 되리라.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승은 그 말만 남긴 채 군중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꿰뚫 테 욕심은 꿰뚫지 말아라. 보되 판단치 말고 알되 뽐내지 마라. 탐하면 재앙이요 나누면 복이니라. 그 순간 지훈의 두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허,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장터로 가던 지훈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은 썩은 물을 어찌 팔지 고민했고 어떤 선비는 아내 몰래 기방에 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지훈은 돗자리를 펴고 예전처럼 거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구걸 대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아내 몰래 기방에 다녀온 것을 걱정하던 박서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까부터 왜 나를 그리 뚫어져라 보는 것이오? 이대로 집에 들어가시면 부인께서 의심하실 것이오. 그러니 물고기 몇 마리 사서 낚시 다녀왔다 둘러대시오. 지훈의 말에 박서기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허, 기방에 다녀온 것이 들킬까봐 그리 조마조마하시오. 제 말대로 하시면 무탈할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 그냥 갈 수 없으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주고 싶으신 만큼 주시면 됩니다. 박서기관은 복주머니에서 2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고맙소. 내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소. 박서기관이 돌아가자 지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때 한 젊은 처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금 저 선비님의 점괘를 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버리시오. 예. 아니,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이시오? 지금 처녀가 만나고 있는 사내는 아이까지 딸린 유부남이요. 그게 정말 사실이요? 제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사내가 사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 가서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점비를 드리리다. 처녀는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이 물었지요. 나도 좀 한번 봐주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 동쪽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보시오. 그 의원이 할머님을 살려줄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 아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할멈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 말대로 병이 나으면 더할 나위 없겠소. 노인은 고맙다며 1냥을 내놓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지훈은 점사를 봐주고 받은 돈으로 쌀과 굴비를 사서 어머니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애야, 어디서 이런 흰쌀밥을 다 가져왔느냐? 제가 점을 봐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가 점을 다 봤단 말이냐? 지훈은 노승을 만난 것과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지훈은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지훈은 거리로 나가 자리를 깔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점쟁이 양반, 우리 딸의 앞날이 궁금하오. 잘 좀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는 글공부에 재주가 있습니다. 허나 부친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아이는 글씨만 보면 따라 쓰는 재주가 있는데 남편은 계집애가 글은 무슨 글이냐며 펄쩍 뛴다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훈장 선생을 찾아가시오. 그럼 훈장 선생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우리 딸아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고맙다며 은전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거친 사내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더냐. 내 속도 한번 맞춰보거라. 맞추면 은전 10립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내 등짝에 내 손바닥 자국이 생길 것이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지훈은 겁먹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괴팍하나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오. 허나 당신 품속의 칼이 오늘 저녁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속인 자이며 오늘 그 집 앞에서 복수할 계획이지요. 이놈이.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 집엔 갓난아이가 있어. 그 사람은 아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속인 것이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니 살생은 그 무엇으로도 덮지 못하는 법이요. 아니,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냐. 어젯밤 내가 다짐한 일을. 거친 사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품속의 칼을 꺼내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살렸소. 이 칼은 여기 맡기겠소. 그리고 내일 약속한 은전 10립을 가져오리다. 사내가 떠나자 장터는 다시 술렁였고 사람들은 지훈을 기인이라 부르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지훈은 쌀과 생선, 그리고 어머님의 약재까지 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신통하구나. 이렇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어머니. 하늘이 제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자리를 깔고 앉자 웬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전 보는 사람이 맞지요? 내가 요새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의 생각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꿈속에서 자꾸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마지막엔 꼭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는다오. 그건 땅속 기운이 요동치는 꿈이요. 혹시 묘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시오? 맞아. 작년에 조상님 묘를 동쪽으로 옮겼지. 직관도 없이 옮긴 게 찜찜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였나 보구려. 생각이 읽히지 않자 지훈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상님 묘를 제가 직접 봐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가서 조상님 묘를 좀 봐줄 수 있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지훈은 노파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바위를 살펴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방도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 북쪽으로 이틀 밤 연이어 향을 피우고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우시오. 그리하면 기운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되겠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지훈의 꿈에 낮에 보았던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위 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참. 이 꿈이 혹시 무슨 계시는 아닐까? 꿈이 하도 생생하여 지훈은 삽을 챙겨 바위를 찾아가 그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커다란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금은 보화란 말인가? 이거면 어머님 병도 고치고 평생 먹고 살겠구나. 금은보화에 욕심이 났지만 지훈은 이것이 노파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파가 알려준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집이라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지훈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노파를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가자 멀리서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그 점쟁이, 지훈인가? 나는 형조에서 나왔다. 저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적이 없소.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 말에 지훈에게 점을 받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내 아내를 고친 것이 이 사람 덕분이요. 괜한 사람 잡지 마시오. 저 사람이 우리 딸 살 길을 열어줬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다. 며칠 병조에서 기밀문서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문서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사람들 눈이 지훈에게 쏠렸고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훔친 자는 사내가 아니요. 병조 출입이 가능한 여인이요. 그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홍련이라 불리는 여인이요. 그 말에 관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홍련은 그의 내연녀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런 엉터리 같은 놈. 관리는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지훈부터 찾았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조관리가 선비 복장을 한다른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내 특별히 친한 친구를 데려왔네? 이분은 사대부 가문의 선비신데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시니 자네가 한번 봐주게. 지훈이 말없이 그 사내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끝났어. 모두 돌아가시오.
지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달아났고 두 사내는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연못가에 이르자 지훈은 새로운 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이분은 사대부 도령이 아니시오. 이분은 조선의 왕이십니다. 지훈의 말에 관리와 선비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맞다.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이다. 과인의 신분을 알아채다니 자네는 참으로 신통하도다.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전하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하였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가까운 곁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독에 중독되어 몸이 서서히 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짐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어이들도 원인을 몰라 했는. 그렇다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느냐? 궁으로 들어가 전하의 주변 사람들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좋다. 이 자를 내금이 호위무사로 변장시켜 궁으로 데려가 내 곁에 두고 범인을 찾게 하라. 그리하여 지훈은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께서 3일에 한 번씩 들를 것이고 옆집 순이네가 진지를 챙겨줄 것이니 걱정 말고 계셔요. 그래, 알았다.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지훈은 궁에 들어가 내금이 무사복으로 갈아입고 수라간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인들을 살피다 한 명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자네가 임금의 국에 섞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아니옵니다. 전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할 것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 그저 은실이라는 궁녀 언니가 건네준 약초를 섞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수라간 궁녀 은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임금님 국에 또 독을 타라고 하다니. 내금이로 변장한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오. 당신 때문에 임금께서 죽어가고 있어. 흑흑. 병조판서 대감께서 제 가족을 볼모로 삼고 계십니다. 국에 약을 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죽습니다.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내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지훈은 병조판서의 계략임을 알고 그날 밤 임금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범인은 병조판서이옵니다. 그자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전하를 시해하고 어린 대군을 왕위에 앉혀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옵니다. 저런 못된 자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그자의 행동이 수상쩍다 생각했다. 이제 그 궁녀를 이용하여 병판이 움직이게 만들 것이옵니다. 그때 증거를 잡으면 됩니다. 좋다. 내금이 대장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획대로 은실 궁녀가 내금위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급해진 병조판서는 그녀의 입을 막으려 살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매복하고 있던 내금위 군사들이 살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병조판서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가택에 감금했습니다. 지훈은 붙잡힌 살수 중 한 명을 취조실로 데려왔습니다. 자네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있군. 병판 대감이 그 병을 치료해준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불만이 쌓여있고. 아니. 그것을 어찌. 병판은 영모제로 3대가 멸족될 것이다. 허나 내게 협조하면 자네 어머님은 내가 내 어머니처럼 모셔주겠다. 고맙소. 그럼 협조하리다. 살수는 병조판서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자복했고 이로써 임금을 독살하려던 그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역모를 막을 수 있었네? 참으로 고맙네. 아니옵니다. 주상전하. 어떤가? 궁에 남아 내 곁에 있어 볼 생각은 없는가? 황공하오나, 저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어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옵니다. 자네의 효심이 깊다는 말을 익히 들었네? 하여 자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하네?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하라. 잠시 후 선녀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후는 태어나 그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주, 이수현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막내 누일세. 어떤가? 예쁘지 아니한가? 천상에서 갓 내려온 선녀와 같사옵니다. 전하. 자, 이제 두 사람 인사도 나눴으니 혼인 이야기를 해봄세. 공주마마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제 운명의 여인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저 또한 오라버니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지후는 공주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임금은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많은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후는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공주님과 혼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뭐라? 공주와 혼인이라니. 그럼 내가 임금과 사돈이 된단 말이냐?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온 지후는 문득 생각나 뒷마당으로 가 묻어두었던 보물상자를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돌멩이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찌 금은보화가 돌멩이로 변했단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군. 그날 밤 지훈의 꿈속에 다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그 노파와 보물상자는 모두 자네를 시험하기 위한 화상이었지. 만약 자네가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면 그 능력은 벌써 사라지고 사기죄로 옥에 갇혔을 것이야. 시험에 통과했으니 자네는 공주도 얻고 어미의 병도 나을 것이며 그 능력 또한 유지될 것이니라. 꿈에서 깬 지훈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지훈은 임금의 명으로 양반 신분이 되었고 약속대로 살수의 어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주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정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옛말처럼 지훈의 지극한 효심이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강지훈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땅 한 뼘 없어 남의 집이를 거들며 겨우 품삯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에 일거리마저 끊겨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인데. 병든 어머님이라도 잘 드셔야 할 텐데. 지훈은 어머님 걱정에 차라리 거리로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구걸을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 한 푼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러다 어머님 끼니도 못 챙겨드리면. 아픈 어머니 생각에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왈패들이 찾아와 지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빌어먹고 있는 게야. 어느 날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구걸한 돈을 모조리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차림의 노승이 지훈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이 두 눈을 주었으니 이제 진실을 보게 되리라.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승은 그 말만 남긴 채 군중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꿰뚫 테 욕심은 꿰뚫지 말아라. 보되 판단치 말고 알되 뽐내지 마라.
탐하면 재앙이요. 나누면 복이니라. 그 순간 지훈의 두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허,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장터로 가던 지훈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은 썩은 물을 어찌 팔지 고민했고, 어떤 선비는 아내 몰래 기방에 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지훈은 돗자리를 펴고 예전처럼 거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구걸 대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아내 몰래 기방에 다녀온 것을 걱정하던 박서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까부터 왜 나를 그리 뚫어져라 보는 것이오? 이대로 집에 들어가시면 부인께서 의심하실 것이오. 그러니 물고기 몇 마리 사서 낚시 다녀왔다 둘러대시오. 지훈의 말에 박서기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허, 기방에 다녀온 것이 들킬까봐 그리 조마조마하시오. 제 말대로 하시면 무탈할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 그냥 갈 수 없으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주고 싶으신 만큼 주시면 됩니다. 박서기관은 복주머니에서 2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고맙소. 내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소. 박서기관이 돌아가자 지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때 한 젊은 처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금 저 선비님의 점괘를 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버리시오. 예. 아니,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이시오? 지금 처녀가 만나고 있는 사내는 아이까지 딸린 유부남이요. 그게 정말 사실이요? 제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사내가 사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 가서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전비를 드리리다. 처녀는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이 물었지요. 허, 나도 좀 한번 봐주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 동쪽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보시오. 그 의원이 할머님을 살려줄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 아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할멈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 말대로 병이 나으면 더할 나위 없겠소. 노인은 고맙다며 1냥을 내놓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지훈은 점사를 봐주고 받은 돈으로 쌀과 굴비를 사서 어머니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애야, 어디서 이런 흰쌀밥을 다 가져왔느냐? 제가 점을 봐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가 점을 다 봤단 말이냐? 지훈은 노승을 만난 것과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지훈은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지훈은 거리로 나가 자리를 깔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점쟁이 양반, 우리 딸의 앞날이 궁금하오. 잘 좀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는 글공부에 재주가 있습니다. 허나 부친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아이는 글씨만 보면 따라 쓰는 재주가 있는데 남편은 계집애가 글은 무슨 글이냐며 펄쩍 뛴다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훈장 선생을 찾아가시오. 그럼 훈장 선생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우리 딸아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고맙다며 은전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거친 사내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더냐. 내 속도 한번 맞춰보거라.
맞추면 은전 연립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내 등짝에 내 손바닥 자국이 생길 것이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지훈은 겁먹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괴팍하나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오. 허나 당신 품속의 칼이 오늘 저녁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속인 자이며 오늘 그 집 앞에서 복수할 계획이지요. 이놈이.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 집엔 갓난아이가 있어. 그 사람은 아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속인 것이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니 살생은 그 무엇으로도 덮지 못하는 법이요. 아니,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냐. 어젯밤 내가 다짐한 일을. 거친 사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품속의 칼을 꺼내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살렸소. 이 칼은 여기 맡기겠소. 그리고 내일 약속한 은전 연립을 가져오리다. 사내가 떠나자 장터는 다시 술렁였고 사람들은 지훈을 기인이라 부르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지훈은 쌀과 생선, 그리고 어머님의 약재까지 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신통하구나. 이렇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어머니. 하늘이 제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자리를 깔고 앉자 웬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전 보는 사람이 맞지요? 내가 요새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의 생각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꿈속에서 자꾸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마지막엔 꼭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는다오. 그건 땅속 기운이 요동치는 꿈이요. 혹시 묘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시오? 맞아. 작년에 조상님 묘를 동쪽으로 옮겼지. 직관도 없이 옮긴 게 찜찜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였나 보구려. 생각이 읽히지 않자 지훈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상님 묘를 제가 직접 봐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가서 조상님 묘를 좀 봐줄 수 있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지훈은 노파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바위를 살펴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방도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 북쪽으로 이틀 밤 연이어 향을 피우고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우시오. 그리하면 기운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되겠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지훈의 꿈에 낮에 보았던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위 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참. 이 꿈이 혹시 무슨 계시는 아닐까? 꿈이 하도 생생하여 지훈은 삽을 챙겨 바위를 찾아가 그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커다란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금은 보화란 말인가? 이거면 어머님 병도 고치고 평생 먹고 살겠구나. 금은보화에 욕심이 났지만 지훈은 이것이 노파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파가 알려준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집이라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지훈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노파를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가자 멀리서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그 점쟁이, 지훈인가? 나는 형조에서 나왔다. 저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적이 없소.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 말에 지훈에게 점을 봤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내 아내를 고친 것이 이 사람 덕분이요. 괜한 사람 잡지 마시오.
저 사람이 우리 딸 살 길을 열어줬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다. 며칠 병조에서 기밀문서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문서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사람들 눈이 지훈에게 쏠렸고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훔친 자는 사내가 아니요. 병조 출입이 가능한 여인이요. 그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홍련이라 불리는 여인이요. 그 말에 관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홍련은 그의 내연녀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런 엉터리 같은 놈. 관리는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지훈부터 찾았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조관리가 선비 복장을 한다른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내 특별히 친한 친구를 데려왔네? 이분은 사대부 가문의 선비신데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시니 자네가 한번 봐주게. 지훈이 말없이 그 사내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끝났어. 모두 돌아가시오. 지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달아났고 두 사내는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연못가에 이르자 지훈은 새로운 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이분은 사대부 도령이 아니시오. 이분은 조선의 왕이십니다. 지훈의 말에 관리와 선비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맞다.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이다. 과인의 신분을 알아채다니 자네는 참으로 신통하도다.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전하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하였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가까운 곁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독에 중독되어 몸이 서서히 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짐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어이들도 원인을 몰라 했는. 그렇다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느냐? 궁으로 들어가 전하의 주변 사람들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좋다. 이 자를 내금이 호위무사로 변장시켜 궁으로 데려가 내 곁에 두고 범인을 찾게 하라. 그리하여 지훈은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께서 3일에 한 번씩 들를 것이고 옆집 순이네가 진지를 챙겨줄 것이니 걱정 말고 계셔요. 그래, 알았다.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지훈은 궁에 들어가 내금이 무사복으로 갈아입고 수라간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인들을 살피다 한 명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자네가 임금의 국에 섞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아니옵니다. 전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할 것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 그저 은실이라는 궁녀 언니가 건네준 약초를 섞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수라간 궁녀 은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임금님 국에 또 독을 타라고 하다니. 내금이로 변장한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오. 당신 때문에 임금께서 죽어가고 있어. 흑흑. 병조판서 대감께서 제 가족을 볼모로 삼고 계십니다. 국에 약을 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죽습니다.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내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지훈은 병조판서의 계략임을 알고 그날 밤 임금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범인은 병조판서이옵니다. 그자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전하를 시해하고 어린 대군을 왕위에 앉혀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옵니다.
저런 못된 자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그자의 행동이 수상쩍